엄마, 제가 저승으로 곱게 보내드릴게요.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댔습니다. 동해안 절벽 끝 시린 겨울바다가 수십 미터 아래에서 포효하고 있었어요. 하얀 포말이 검은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 마치 저승사자가 손짓하는 것 같았죠. 박순자 60살. 그녀는 지금 휠체어에 앉은 채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차가운 쇠 손잡이를 움켜쥔 그 손의 주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36살 박민호. 엄마,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60년이면 많이 산 거지? 순자는 떨리는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이수진이 희죽 웃었어요. 어머니, 이제 욕심 그만 부리세요. 수진이 몸을 숙여 순자의 귀에 속삭였어요. 입술에서 달콤한 바닐라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기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독약처럼 느껴졌죠. 저승으로 잘 가세요. 쿵. 그때였어요. 휠체어가 절벽 끝으로 밀렸습니다. 순자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어요. 손끝에 닿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호야, 순자가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민호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잘 가세요. 그렇게 휠체어는 순자를 실은 채 그대로 바다로 기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년 전 낯선 여성이 순자를 찾아온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봉익동 순자금은방. 오후 햇살이 진열장 위 금목걸이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순자는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볼펜이 종이 위를 긁는 사각사각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회색 점퍼에 검은 바지, 허리춤에 무전기가 달려 있었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박순자 사장님 맞으시죠? 남자가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케이스. 펼치니 경찰 신분증이었어요. 서울경찰서 강력계 형사 김태호입니다.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찰이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시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잠깐 시간 되십니까? 형사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은 없었어요. 조용한 오후였죠. 네, 그러세요. 순자가 휠체어를 돌려 형사를 마주봤습니다. 형사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게 밖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형사가 점퍼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여자 아십니까? 사진을 내밀었어요. 사진을 받아든 순자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사진 속 여자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환한 미소.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매일 보는 얼굴이었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며느리인데요. 무슨 일이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예상했다는 듯 하지만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31세 이수진. 맞습니까? 네, 맞아요. 사모님.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여자 보험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3년 전에 보험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형사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씨들이 보였어요. 순자는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형사가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최근 6개월 사이에 사모님 명의로 생명보험이 8개 가입됐습니다. 생명보험이요? 네. 총 보험금이 15억입니다. 수익자는 전부 남편 박민호, 그러니까 사모님 아드님으로 되어 있고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5억 생명보험. 수익자는 아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년 전 일들이 순자에게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2년 전 봄, 서울 종로구 봉익동, 순자 금은방 앞.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아침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진열장 위 금목걸이들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순자는 35년째 같은 자리에서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죠.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9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슬랙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첫인상은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어서 오세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35년간 금방을 운영하면서 별의별 손님을 다 만나봤어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사장님이세요? 손님이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찾으시는 제품 있으신가요? 오늘 금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 기준으로 24K 한돈에 38만 원 정도예요. 38만 원이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열장을 둘러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유리를 톡톡 두드리더니 금목걸이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 목걸이로 주세요. 보관할 거라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순자는 살짝 놀랐습니다. 시세만 묻고 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구매를 하다니요. 게다가 그 목걸이는 5돈짜리였어요. 19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죠. 손님, 이 제품은 190만 원이 넘을 텐데. 네, 괜찮아요. 손님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프리미엄 카드였어요. 순자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 돈 많은 집 아가씨인가 보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은 금목걸이가 담긴 케이스를 받아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이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그 손님이었습니다. 오늘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가득했죠. 어머, 어제 오셨던 분이네요. 어서 와요. 오늘 시세는요? 오늘은 38만 2천 원이에요. 어제보다 2천 원 올랐어요. 역시 금은 배신을 안 하네요. 손님이 진열장을 살피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또 금팔찌 하나를 골랐습니다. 새 돈짜리 115만 원. 이것도 주세요. 순자는 이번에도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틀 연속 300만 원이 넘는 금을 사가는 손님이라니 그때였어요. 이수진이에요.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사장님. 수진이 활짝 웃으며 순자가 묻지도 않은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대답했어요. 수진 씨, 젊은 나이에 재테크라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식 많이 하던데요. 저도 해봤는데요. 금이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 하셔서 어릴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어요. 수진이 수줍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덕분에 저도 모아둔 자산이 많아요.
작년부터는 부모님께서 금을 모아두라고 하셔서요. 그날부터였어요. 수지는 매일 금방을 찾아왔고 순자는 서서히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자, 그냥 돈 많은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금방에 왔어요. 매일 금 시세를 확인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금을 샀습니다. 목걸이, 팔찌, 반지, 금괴까지. 일주일 만에 2천만 원어치가 넘는 금을 사갔죠. 수진 씨,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꾸준히 사가는 손님은 수진 씨가 처음이에요.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좋아요. 다른 데보다 친절하시고 시세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수진이 해맑게 웃었어요. 그때 수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었어요. 노란색 액체가 담겨 있었죠. 사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뭐야? 비타민 음료예요. 제가 요즘 마시는 건데 진짜 좋아요. 피로 회복에 최고예요. 순자가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라벨에 프리미엄 비타민 드링크라고 적혀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이었죠. 어머,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순자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비타민 음료를 받아들었어요. 사장님 매일 서서 일하시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이거라도 챙겨 드세요. 수지는 순수한 눈으로 웃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어른 챙기는 애가 어디 있나 싶었죠. 고마워요. 수진 씨 같은 손님은 처음이에요. 순자는 병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났어요. 비타민 특유의 그 맛이었죠. 목을 타고 넘어가는 시원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수지는 순자가 음료를 다 마시는 걸 확인하고 그제야 인사를 하고 금방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다 마신 빈 병을 보며 생각했어요. 보기 드문 아가씨네. 우리 아들 며느리로 딱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매일 비타민 음료를 가져왔어요. 아침마다 금방 문을 열면 수진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항상 그 노란색 유리병이 들려 있었죠. 사장님, 오늘도 비타민 충전하세요. 아이고, 또 가져왔어요? 매일 이러면 제가 미안한데. 아니에요. 사장님이 건강하셔야 제가 금 사러 올 수 있잖아요. 수진이 깔깔 웃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그 음료를 마셨어요. 맛도 좋았고 무엇보다 수진의 정성이 고마웠거든요.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료를 먹은 지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주째 되던 날부터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었죠.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베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천근만근이었죠. 다리는 더 심했어요. 마치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 저려오기도 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러려니.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58살 좀 피곤할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으니까요. 몸이 안 아픈 게 이상한 거라고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5월 중순의 맑은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금방 앞 인도를 빗자루로 쓸고 있었어요. 빗자루가 낙엽을 쓸어내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거리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멀리서 참새 우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때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골목 모퉁이에 서서 미친 듯이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아직 순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죠. 순자는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매일 가져오는 그 비타민 음료였죠. 햇빛에 노란 액체가 반짝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순자의 동공이 커졌습니다. 수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어요.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봉지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그 가루가 눈처럼 빛났어요. 수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왼쪽, 오른쪽.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병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하얀 가루를 음료 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야 저게?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달그락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자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해맑은 눈이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무서운 눈빛이었죠. 처음 근방에 왔을 때 스쳤던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순자의 눈앞이 희미해졌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고 온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손을 뻗어 뭔가를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죠. 쿵. 순자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뺨에 닿았어요. 저 멀리서 수진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입을 벌려 뭔가를 외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이 있었어요. 아주 찰나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당황한 척 연기하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았어요. 그게 순자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순자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깨어나셨네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치 다리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선생님, 제 다리가. 환자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클립보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네. 하지 정맥류가 있으셨죠? 갑자기 악화되면서 척추 쪽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순자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반신 마비. 58년 멀쩡히 써왔던 두 다리가 하루아침에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간의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금방 뒷방에서 생활했어요. 다행히 아들 민호가 가게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당분간 가게 볼 테니까 걱정 마. 민호가 처음으로 한 효도였어요. 34살 백수 아들이 가게를 봐준다니.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몰랐어요. 그게 불행의 서막이었다는 것을요. 민호가 금방을 보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어서 오세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젊은 여자였어요. 사장님 아드님이세요? 수진이었죠. 저 이수진이에요. 여기 단골이었는데 사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민호는 멍하니 수진을 바라봤어요. 36년 인생에서 이렇게 예쁜 여자가 먼저 말을 건 적은 처음이었죠. 그날 이후로 수진은 매일 근방에 왔습니다. 민호와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저녁도 같이 먹었죠. 한 달 뒤 민호가 순자를 찾아왔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정말? 누군데? 가게 단골 손님 있잖아. 이수진이라고.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
음료에 무언가를 타던 그 여자. 민호야, 수진 씨.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또 그러네. 내가 뭘 해도 맨날 반대야. 여자친구도 반대하게? 그게 아니라. 됐어. 나 수진이 좋아해. 민호는 그대로 돌아서 나갔습니다. 순자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뿐이었죠. 석 달 뒤 민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나 수진이랑 결혼해.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진과의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님? 형사의 목소리에 2년 전 일을 회상하던 순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혹시 의심 가는 정황 없으셨습니까?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묻어뒀던 2년 전 그 장면을.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일이에요. 형사가 메모장을 꺼냈어요. 펜을 쥔 손이 준비 자세를 취했죠. 수진이가 음료에 무언가를 타는 걸 봤어요. 음료예요? 네. 아들과 결혼하기 전 매일 근방에 왔어요. 그리고 비타민 음료를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문 앞 청소를 하다가 음료에 하얀 가루를 넣는 걸 봤어요. 형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장면을 직접 보셨습니까? 네, 순간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리곤 바로 쓰러졌죠. 정신 차려보니 저는 병원이었고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년 전 그날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어요.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던 그 순간, 아무리 힘을 줘도 꿈쩍도 하지 않던 두 다리. 그때는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런 의심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우연이겠거니 했죠. 그리고 순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재활치료를 할 때 저를 지극히 돌봐줬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형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타깝다는 표정이었죠. 사모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며느리한테 이 얘기는 절대 비밀로 하시고 조심하셔야 해요. 네. 그리고 혹시 그 음료나 약 아직 보관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한 후 금고로 가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여기요. 결혼 후에도 수지는 매일 비타민이라며 순자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가 순자는 먹지 않았죠. 그리고 몰래 모아두었습니다. 2년 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절대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세요.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돌아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참, 그리고 아드님도 조심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형사가 나간 뒤 가게 안이 고요해졌어요. 순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 멍하니 유리문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기울어 진열장 위 금들이 붉게 물들었어요. 마치 핏빛 같았죠. 형사가 떠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순자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보험 사기 전가범, 15억 생명보험, 그리고 2년 전 그 장면.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 민호였어요. 36살 백수. 오늘도 비싼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운동화가 마룻바닥을 찍었어요. 그 발소리가 순자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몇 번을 했는데.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미안. 정신이 없었어.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어? 민호가 카운터에 털썩 앉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저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게 찾아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엄마, 나 차 바꿔야 할 것 같아.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차? 작년에 샀잖아. 아냐, 트렁크가 너무 작아서 엄마 휠체어 실기 불편해.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SUV로 바꿔야 돼. 휠체어도 편하게 싣고 엄마 모시고 다니기도 좋잖아.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휠체어 때문이라. 그 말이 가슴에 빗으로 박혔습니다. 2년간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아들이 한 번이라도 자신을 태워준 적이 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얼마짜리인데? 1억 정도? 요즘 SUV가 다 비싸잖아. 1억.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35년간 단 한 번도 아들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알았어. 민호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순자를 향한 웃음이 아닌 1억이라는 돈 앞에서 웃는 얼굴이었죠.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고마워.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 뒤돌아봤어요. 아, 그리고 엄마. 응? 빌딩명에 내 앞으로 돌리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세금 문제도 있잖아. 그 말을 남기고 민호가 나갔습니다. 순자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빌딩명이 몇 달 전부터 민호가 입버릇처럼 계속 흘리는 말이었습니다. 35년간 금방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산 이 건물. 4층짜리 작은 빌딩이었지만 순자의 평생이 담긴 곳이었죠. 왜 갑자기 빌딩 명의를? 형사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드님도 조심하세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금방 뒷방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3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1989년 봄, 24살의 순자는 병원 영안실 앞에 서 있었어요.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목이 메어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새벽 배달을 하다가 졸음운전 트럭에 받쳤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즉사했어요. 순자의 뱃속에는 민호가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불룩 나온 채로 싸늘하게 죽어있는 남편 앞에 섰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순자가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왔지만 위로의 말은 없었어요. 장례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돈 없어.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순자는 작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금반지 10개가 쌓여있는 보자기였죠.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순자의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순자에게 건넨 유품이었죠. 순자야,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순자는 금반지 10개를 쥐고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어요. 꿈틀꿈틀.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가 엄마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죠. 걱정 마, 아가. 엄마가 꼭 키워줄게. 순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금반지 10개로 뭘 할 수 있을까? 엄마. 순자가 금 10돈을 꺼내 손바닥에 올렸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이 금 팔아서 장사를 해볼게요. 꼭 성공해서
이 금 다시 찾아올게요. 죄송해요. 순자는 금 10동과 시아버지 유품인 금반지 10개를 들고 금은방에 갔습니다. 전부 팔았어요. 손에 쥔 건 320만 원. 1989년 당시로는 큰 돈이었지만 뭔가를 시작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순자는 그 돈으로 김밥 재료를 샀습니다. 쌀, 단무지, 햄, 당근, 시금치, 리어카 하나와 버너, 냄비. 남은 돈으로 시장 한쪽에 자리를 얻었어요. 김밥 한 줄에 500원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쌌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하루 14시간을 서서 일했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쯧쯧, 저 배로 무슨 장사야. 곧 애 낳을 텐데 무리하다가 큰일 나겠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웃으며 김밥을 팔았어요. 뱃속의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가.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키워줄게. 한 달, 2달. 순자의 김밥집은 입소문이 났습니다. 정성껏 만든 김밥, 저렴한 가격, 그리고 만삭의 배를 안고 웃으며 일하는 젊은 엄마. 사람들은 순자의 김밥집에 줄을 섰어요. 사장님, 힘들면 쉬엄쉬엄 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죠. 민호가 태어난 건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순자는 홀로 아이를 낳았어요. 손을 잡아줄 남편도 곁을 지켜줄 친정엄마도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였어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순자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아이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민호야. 순자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 남편이 지어둔 이름이었죠. 아빠는 없지만 엄마가 둘 못할게. 남부럽지 않게 키워줄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출산 3일 만에 순자는 다시 리어카 앞에 섰습니다. 민호를 포대기에 업고 김밥을 말았어요. 사장님, 애기 데리고 일하면 어떡해요? 손님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순자가 웃었어요. 등에서 민호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새근새근. 작은 심장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김밥집은 대박이 났어요.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 3년. 순자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리고 5년 뒤, 순자는 종로구 봉익동에 작은 금방을 열었습니다. 순자 금은방. 간판을 걸던 날, 순자는 한참을 그 글씨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물러주신 금 다시 찾아왔어요. 저 약속 지켰죠?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죠. 금방은 잘 됐습니다. 순자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입소문을 탔어요. 손님들은 순자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금은방에서 사면 안 속는다는 말이 동네에 퍼졌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35년간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 사이 민호는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 로봇 사줘. 친구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 사줄게. 순자는 한 달 벌이를 털어 100만 원짜리 로봇을 사줬습니다. 민호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중학교 때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 오토바이 사줘. 친구들이랑 타고 다니게. 위험하지 않을까? 다 타고 다녀. 나만 없어. 알았어. 사줄게. 순자는 2달 벌이를 털어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대학교 때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 차 사줘. 여자친구 태우고 다녀야지. 차까지. 아버지 없는 집 자식이라고 무시당하기 싫어.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쿡 하고 박혔어요. 알았어. 사줄게. 순자는 1년 벌이를 털어 차를 사줬습니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아빠 없이 자란 아들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거든요.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취직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중소기업 취직해봤자 열정페이야. 그래, 천천히 알아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백수였어요. 집에서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돈이 떨어지면 순자에게 손을 벌렸죠. 엄마, 이번 달 용돈 좀. 얼마? 200만 원만. 순자는 한숨을 삼키며 돈을 줬습니다. 그게 일상었죠. 그리고 오늘 엄마 휠체어 타는데 차가 작아서 안 돼. SUV로 바꿔야 해. 1억이나 해? 응. 요즘 SUV가 다 그렇지 뭐. 엄마가 몰라서 그래. 그렇게 순자는 1억짜리 SUV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민호는 단 한 번도 순자를 태워주지 않았어요. 병원에 갈 때도, 재활치료 받으러 갈 때도 항상 순자 혼자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5년의 세월. 손가락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15억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되어 있다니 형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드님도 조심하세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았어요. 베개가 축축이 젖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평범한 오후, 순자는 금방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볼펜이 종이 위를 긁는 사각사각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 울렸죠. 진열장 앙금 목걸이들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진열장을 살펴봤어요. 목걸이, 팔찌, 반지, 금괴. 하나하나 눈으로 세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이 비어 있었어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없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760만 원짜리 목걸이. 순자가 특별히 아끼던 제품이었죠. 이상하다. 순자는 휠체어를 돌려 뒷방으로 갔습니다. CCTV 모니터 앞에 섰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녹화 영상을 돌렸습니다. 사흘 전 밤 10시. 화면에 가게 안이 보였어요. 불이 꺼진 어두운 금방. 진열장 유리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 익숙한 걸음걸이였죠.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이 진열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열쇠를 꺼내 유리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 목걸이 하나를 집었습니다. 20돈짜리 금목걸이.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카메라에 얼굴이 잡혔습니다. 민호였어요. 순자의 아들 박민호.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민호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유유히 가게를 나섰어요. 마치 자기 물건을 가져가듯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표정이었죠.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호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5년간 키운 아들이 이제는
엄마 가게에서 금을 훔쳐갔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민호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너 가게에서 목걸이 가져갔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1초, 2초.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뭐? 민호가 대답했어요. 20돈짜리 목걸이 말이야. CCTV 확인했어. 또다시 침묵. 그리고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35년간 들어왔던 응석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민호야, 그건 엄마 가게 물건이야. 760만 원이나 하는. 760만 원? 민호가 비웃었어요. 콧방귀 뀌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빌딩 얼마짜리야? 30억? 40억?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고작 760만 원짜리 목걸이가 그렇게 아까워?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아빠 없이 컸잖아. 친구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 그런데 엄마는 맨날 가게만 챙기고. 순자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민호야. 됐어. 전화 끊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쥔 채 굳어버렸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해준 것도 없다. 3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에 잠들었어요. 손가락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멈추지 않았죠. 로봇 사달라면 사줬습니다. 오토바이 사달라면 사줬어요. 차 사달라면 사줬습니다. 1억짜리 SUV까지 사줬어요. 그런데 해준 것도 없다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뺨을 타고 턱 끝에서 떨어졌어요. 툭, 툭. 장부 위에 얼룩이 번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말라 뺨이 당겼어요. 햇살이 기울어 진열장 위 금들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사모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드니 김태호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형사님.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형사가 순자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울었다는 게 바로 티가 났죠.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형사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형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지난번에 주신 약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결과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반 비타민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비타민이 아니라고요? 네. 이 약 자체를 처방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사모님처럼 하지정 맥류가 있으신 분이 이걸 먹으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어요. 혈관에 무리가 가고 최악의 경우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형사가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모님, 2년 전 하반신 마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2년 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골목에서 음료에 하얀 가루를 넣던 모습,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차가운 눈빛.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만약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분이 2년 전 대학병원 신경외과를 방문했습니다. 대학병원요? 네. 거기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형사가 메모장을 펼쳤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하반신 마비인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뭐예요? 순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료진 차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의사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더군요. 보통 보호자는 먹어야 하는 약을 물어보지,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형사가 서류를 덮었어요. 사모님, 며느리분이 지금도 약을 주고 있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비타민이라고. 그 약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요. 먹지 않고 모아두고 있어요. 순자가 휠체어를 돌려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알약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모아둔 거예요. 형사가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알약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가 봉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사모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며느리나 아드님이 이상한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평소와 다르게 재산에 관해서 물어본다거나.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빌딩 명의. 몇 달 전부터 민호가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 아들이 빌딩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려달라고 했어요. 빌딩 명의요? 네. 몇 달 전부터 계속 세금 문제가 있다면서.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랬군요.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며느리분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네. 이 약 분석하고 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며느리한테 티내지 마시고요. 형사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아, 그리고 형사가 뒤돌아봤습니다. 아드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또 그 말이었어요. 형사가 나가고 가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수진의 보험 사기 전과 15억 생명보험, 하반신 마비를 유발하는 약, 빌딩명의 이전 요구, 그리고 아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순자가 뒷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아까 통화 때문에 마주치기가 두려웠거든요. 민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밝았습니다. 언제 화를 냈냐는 듯이요. 환갑잔치. 민호가 순자 앞에 앉았어요. 엄마 환갑잔치, 우리가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환갑잔치라니.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수진이랑 상의했거든. 바다가 보이는 좋은 식당 알아봤어. 바다가 보이는. 응. 엄마 평생 고생했잖아. 이젠 우리가 효도할 차례야. 민호가 웃었어요. 순자는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전화통화 때 차갑게 내뱉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죠. 그런데 한편으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효도하겠다고 하잖아요. 설마 자기 엄마를 해치려고 하겠어? 좋지, 엄마. 민호가 물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민호가 활짝 웃었어요. 날짜는 다음 주로 잡을게. 준비해놔, 엄마. 민호가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딸랑. 문이 닫히고 순자는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봤어요. 환갑잔치, 바다가 보이는 곳,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분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순자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김태호 형사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환갑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새벽같이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심장이 두근거려서 더 잘 수가 없었죠. 오늘이구나.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김태호 형사에게 연락했어요. 환갑잔치 이야기를 전부 말했죠.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고요?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인지 정확히 들으셨습니까? 강릉 쪽이라고만. 형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사모님, 저희가 그날 현장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형사의 말투가 심상치 않았어요. 서해 가막 해안 절벽 쪽에 인원을 배치해 두겠습니다. 동해 쪽은 거리가 있어서 일단 서해 쪽으로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그리고 사모님.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휠체어에 GPS 추적기를 부착해도 될까요? GPS요? 네. 만약 위치가 바뀌어도 저희가 찾아갈 수 있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형사의 다음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만약을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형사가 근방에 들러 휠체어 밑에 작은 장치를 부착했어요. 검은색 동전 크기의 기계였죠. 손으로 만져봐도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시든 저희가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그게 3일 전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순자는 옷장에서 한복을 꺼냈어요. 곱게 접어둔 연분홍색 한복.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춘 비싼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쁘게 입어야지. 순자가 중얼거리며 한복을 펼쳤어요. 비단 천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6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엄마, 나 오늘 환갑이에요.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은 아들이 효도해 준대요.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엄마, 민호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수진은 붉은 원피스에 하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죠. 어머니, 환갑 축하드려요. 수진이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하얀 백합과 분홍 장미가 섞인 화려한 꽃다발이었습니다. 달콤한 꽃향기가 방 안에 퍼졌죠. 고마워요, 수진아. 순자가 꽃다발을 받았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눈이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엄마, 준비됐어? 출발하자. 민호가 말했어요. 응, 됐어. 순자가 휠체어를 움직였습니다. 민호가 휠체어를 밀어 밖으로 나갔어요. 근방 앞에 검은색 SUV가 서 있었습니다. 1억짜리 순자가 사준 차였죠. 민호가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실었어요.
수진이 순자를 부축해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수진의 손이 순자의 어깨에 닿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바닐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고 나무와 들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지? 내비게이션 화면이 보였습니다. 강릉 방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해 쪽이었죠. 어디로 가는 거야? 순자가 물었어요. 동해 쪽이에요, 엄마. 바다가 정말 예쁜 곳이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식당 이름이 뭔데? 가보면 알아. 깜짝 선물이야. 민호가 웃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그 웃음이 왠지 섬뜩했습니다. 순자는 불안해졌어요. 형사가 서해 가막 해안 쪽에 대기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는 동해 쪽으로 가고 있었죠. 괜찮아. GPS가 있으니까. 순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라디오에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프로그램이었죠. 경쾌한 음악이 차 안에 울렸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어요. 이제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내비게이션을 껐어요. 뭐야? 민호가 물었어요. 여기 말고 더 좋은 데 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더 좋은 곳? 응. 바다가 더 잘 보이는 곳으로 내가 알아봤지. 수진이 민호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순자는 뒷좌석에서 무슨 말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차가 방향을 틀었어요. 원래 가던 길이 아닌 좁은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길가에 갈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죠.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해.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식당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와 절벽만 있었죠. 민호야, 다 와가니? 순자가 물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 거의 다 왔어.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식당이 아니었어요. 해안가 절벽이었습니다. 수십 미터 아래로 시린 겨울바다가 포효하고 있었어요. 하얀 포말이 검은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바람과 파도 소리뿐. 순자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야, 여기가 어디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차에서 내렸어요. 뒷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확 밀려 들어왔죠. 순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려요, 어머니. 수진이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순자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아니, 원래 힘이 없었죠. 하반신 마비니까요. 민호가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냈어요. 수진이 순자를 부축해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자, 가요. 수진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어요. 절벽 쪽으로.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댔습니다. 순자의 한복 자락이 펄럭였어요. 흰머리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뜨기가 힘들었죠. 휠체어가 절벽 끝에 멈췄어요. 발 아래로 시린 겨울바다가 보였습니다. 수십 미터 아래 검은 바위와 하얀 포말. 떨어지면 끝이었어요. 민호야. 순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호가 휠체어 뒤에 섰어요. 차가운 쇠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었죠. 엄마.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엔 35년간 들어왔던 응석도 투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게 식어버린 무언가만 남아 있었죠. 60년이면 많이 산 거지.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엄마, 이제 욕심 그만 부려. 민호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민호야, 내가 널 위해 내 인생을. 엄마 인생? 민호가 비웃었어요. 나는 평생을 아빠 없는 애라고 무시당했어. 그게 됐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이것뿐이야. 민호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그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귀까지 찢어질 듯 올라갔어요. 어머니. 수진이 몸을 숙여 순자의 귀에 속삭였어요. 바닐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제 욕심 그만 부리시고요. 수진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처음 근방에 왔을 때 봤던 그 눈빛.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재산은 잘 지내드릴게요. 휠체어가 절벽 끝에서 바다로 밀려나갔습니다. 순자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어요. 손끝에 닿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만 쓸쓸히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갔죠. 휠체어가 기울었어요. 앞바퀴가 절벽 끝을 넘어섰습니다. 순자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눈앞에 시린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은 바위가 이빨처럼 솟아 있었죠. 그 순간 순자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뻗었어요. 절벽 틈에 튀어나온 바위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날카로운 바위가 박혔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어요. 휠체어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절벽 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상반신만으로 버티고 있었죠. 하반신은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팔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에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바위에 긁혀 손톱이 들렸죠.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죽는다. 순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절벽 위에서는 민호와 수진이 바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됐어? 수진이 물었어요. 응. 바다에 빠지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민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덩달아 웃었습니다. 됐어, 완벽해. 수진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보험금만 타면 우리 인생 피는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라고 했지? 15억. 8개 보험사에서 나와. 15억.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두 사람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타려는 순간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해안을 뒤덮었습니다. 뭐야?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 멀리서 경찰차 세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번쩍번쩍 빛났죠.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확성기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도망가. 민호가 차에 올라타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해안도로 양쪽에서 경찰차가 들어와 길을 막았거든요. 김태호 형사가 차에서 내렸어요. 박민호, 이수진.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어떻게.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형사가 수진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소리쳤어요. 반장님, 여기요. 절벽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호 형사가 뛰어갔어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에, 형사의 눈이 커졌어요. 절벽 틈에 순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바위를 움켜쥔 채 손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죠. 구조대, 빨리. 형사가 소리쳤어요. 소방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가져왔습니다. 한 명이 몸에 로프를 묶고 절벽 아래로 내려갔어요. 제 손 잡으세요. 구조대원이 순자에게 손을 뻗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구조대원이 순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순자가 절벽 위로 올라왔을 때 손가락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한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죠. 형사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절벽에서 밀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 겨울 하늘이 무심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멀리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지고 있었죠.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볼 수 없었어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규칙적인 심장 모니터 소리. 순자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떴어요. 깨어나셨네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겨울 햇살이었죠. 여기가 병원이에요. 3일째 주무셨어요. 3일. 순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손가락 10개 전부. 하얀 붕대 사이로 소독약 냄새가 났죠. 절벽에서 바위를 움켜쥐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날카로운 돌에 손톱이 뜯겨나가던 고통, 팔이 찢어지는 것 같던 그 느낌. 하지만 살았습니다. 손가락 뼈에 금이 좀 갔고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세요. 한 달 정도면 회복되실 거예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았구나.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오후 김태호 형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사모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형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사과와 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사님이 아니었으면 말끝을 흐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형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GPS가 아니었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사모님이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형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사 결과 말씀드릴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이수진,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조사 결과 이수진은 3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는 70대 독거노인이었어요. 요양보호사로 위장 접근해서 보험금을 노렸죠.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는 미수에 그쳤지만 보험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 받았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출소 후에 사모님을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저를요? 네. 금방을 운영하시고 건물도 소유하고 계시니까요. 재산이 많은 독거노인으로 분류됐던 거죠.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금방에 찾아온 것도, 비타민 음료를 건넨 것도, 아들과 결혼한 것도 전부 다요. 그리고 아드님은요.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공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민호가, 네. 이수진과 공모해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보험 가입도 아드님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요. 형사가 순자의 눈을 바라봤어요. 아드님이 직접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예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5년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손가락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재판은 내년 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모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가 일어섰어요. 푹 쉬세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나간 뒤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 달 뒤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어요. 금방 뒷방에 다시 자리를 잡았죠.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진열장 앙금 목걸이들, 카운터 위 장부, 벽에 걸린 시계. 35년간 지켜온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뭘 위해 살지?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아들을 위해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김태호 형사였습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형사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요? 네. 사모님이 모아두신 약, 분석이 끝났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 약에서 고농도 독성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수진이 사모님을 서서히 해치려 했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증거 덕분에 이수진은 살인미수뿐만 아니라 상해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거예요. 형사가 웃었어요. 사모님이 그 약을 안 드시고 모아두신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요. 2년 전 수진이 음료에 뭔가를 타는 걸 목격한 그 순간부터 약을 먹지 않고 모아뒀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활치료 전문의한테 여쭤봤는데요. 사모님 하반신 마비, 회복 가능성이 있대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회복이요? 네. 하지정 맥류로 인한 마비가 아니라 약물로 인한 마비였으니까요.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재활치료하시면 걸을 수 있을 거래요.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간 휠체어 신세를 졌어요.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정말 걸을 수 있을까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형사가 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사모님, 이제 새 출발하세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새 출발. 60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없었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지?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어릴 때 꿈이 떠올랐습니다. 작가. 순자는 어릴 때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일기를 쓰고 시를 쓰고 이야기를 지어냈죠. 국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순자야, 너 글 재주가 있구나. 나중에 작가 해봐라. 하지만 남편이 죽고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펜을 놓았습니다. 35년간 단 한 줄도 쓰지 못했죠. 다시 써볼까?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펜을 들었죠.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처음 한 줄.
그 다음엔 두 줄. 어느새 한 페이지가 채워졌어요.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이수진은 살인미수, 보험사기, 상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호는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죠. 재판 마지막 날 순자는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 뱃속에 네가 있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갓난아기를 업고 김밥을 싸는데 청춘을 바쳤단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져도 멈추지 않았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 오직 너 하나만 바라보고. 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너는.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근데 너는 엄마를 절벽에서 밀었어.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민호야, 네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아버지 없이 자라서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가게만 봐서 외로웠을 거야. 그만 알아. 민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 순자가 일어섰어요. 언젠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못하겠어.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법정을 나가는 순자의 뒷모습을 민호는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2달 뒤 제주도.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 순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커피요.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고마워요. 순자가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바다가 보였어요. 1년 전 절벽에서 내려다봤던 바다와 같은 바다였죠.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죽음의 바다였지만 지금은 생명의 바다죠. 네, 순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1년간의 재활치료 끝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처음엔 한 발짝도 떼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졌지만 마침내 걸었습니다. 순자는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뒤 서울 교보문고 앞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 절벽 위에서 놓지 않은 것들 저자 박순자 사인회.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중년 여성, 젊은이들까지 수백 명이 책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인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책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힘든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책을 내밀었어요. 순자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사인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요. 순자가 웃었어요. 절벽에서 바위를 움켜쥐고 버텼던 그 순간, 손에서 피가 흘러도 놓지 않았던 그 순간,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됐습니다. 사인회가 끝난 뒤 순자는 서점 밖으로 나왔어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약속 지켰어요. 어릴 때 엄마에게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커서 작가 될 거야. 돌고 돌아 35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전혀, 그리고 결코 늦지 않은 나이라는 것을요. 순자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금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남겨둔 금 10돈. 살기 위해 팔았던 엄마의 유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로 살아볼게요. 바람이 순자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어요. 따스한 바람이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박순자는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위에서 놓지 않은 것은 바위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